공룡이 이제 죽으면 이제 미생물들이 공룡의 살을 분해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유기물 층 자체가 만들어져요. 그냥 뚫으면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우리나라 주변에 다 대륙붕 지역입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탄화수소 자원이 나와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1년 새에 전 세계 석유량이 2천억 배럴이 늘어났어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0,000년 이상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에서 화산과 지구조를 공부하고 있는 김기범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주로 이렇게 석탄은 이제 식물 성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지고, 석유는 이 동물 성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공룡이 1%도 기여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유기물이라는 게 필요해요. 유기물이라는 게 결국은 무기물의 반대인 거죠. 그죠?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유기물이라고 말을 하죠. 석유뿐만 아니라 가스도 마찬가지인데, 구성하는 가장 많은 양의 원소가 바로 이 탄소입니다. 탄소가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이제 수소예요. 우리가 이제 석유나 가스나 이런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탄화수소 자원이라고 불러요. 이 탄화수소 자원이 만들어지려면 결국은 탄소하고 수소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로부터 기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organic matter, 그러니까 이제 생물 사체인 거죠. 생물 사체로부터 기원이 돼야겠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공룡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육상에 살고 있던 공룡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공룡이 이제 죽으면 이제 미생물들이 공룡의 살을 분해하기 시작하겠죠. 한마디로 썩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뭐가 남을까요? 뼈밖에 남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석유가 돼야 되는데 이게 미생물들이 다 먹어 채워버리고 이 유기물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유상에 살던 아무리 큰 공룡이 티라노사우루스가 막 100마리가 죽었다, 산사태가 나서, 그럼 그게 석유가 될까요? 이제 뭐 남는 게 없겠죠. 그죠?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기물이 썩어서 없어지지 않고 보존이 돼야 돼요. 보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은 산소가 결핍된 환경에 유기물이 가야 돼요.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몇 군데가 이제 그런 환경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해 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물속에 산소의 양이 굉장히 낮은데, 그런 곳에는 미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어떤 유기물들이 쌓이게 되면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생물 사체, 즉 유기물이 썩지 않고 보존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양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뭐 공룡이나 이런 걸 상상을 하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야, 저렇게 큰 게 죽었는데 엄청나게 뭔가 석유가 많이 나오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물량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해양에 있는 플랑크톤입니다. 육상에 사는 생물의 양이 바다에 사는 생물의 양에 비교할 수가 없고요. 바다에서 사는 생물의 양의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 것이 플랑크톤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죽게 되면 말 그대로 눈처럼 내려서 해저면에 대량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유기물 층 자체가 만들어져요. 이것들이 산소가 결핍된 환경에 있으면 썩지 않고 잘 보존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단순히 쌓이기만 해서는 안 돼요. 유기물들이. 그 유기물을 덮어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석유라는 게 뭐냐면, 그냥 유기물들을 그냥 산소 없는 곳에 널어 놓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얘가 석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정 압력 조건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압 환경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해야 하고요. 뭔가 발효시킬 때처럼 뜨끈뜨끈한 열이 좀 필요해요. 그 뜨끈뜨끈한 열과 압력이 있는 곳이 뭐냐면 이제 지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기물들이 썩지 않고 많이 쌓일 수 있음과 동시에 이 유기물들을 지하로 보낼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해양 환경이 되겠죠. 해양 환경에 유기물들이 쌓이면 그 위에 다른 퇴적물들이 유기물 위에 또 쌓여서 유기물들을 누르게 되겠죠.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지온도 증가하겠죠. 지열도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서 천천히 숙성이 되면서 유기물들이 케로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고, 그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석유나 가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석유가 개발되는 곳이 대륙붕이라고 말하는 해양 환경, 또는 과거의 대륙붕이었던 곳, 이런 곳에 이제 주로 석유들이 대량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대륙에서 당연히 발견됩니다. 미국 서부라든지 아라비아 반도 자체가 지금 육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석유가 그냥 꽂으면 나오잖아요. 그죠? 뭐냐면, 지금은 육지인데 과거에는 해양 환경이었어요. 과거에는 바다였고, 그 바다에서 대량의 해양 플랑크톤 생물과 그걸 이제 덮어주는 이제 퇴적물들이 잘, 산소가 없는
나오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얘를 잘 숙성을 시켜서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육지로. 여기에 융기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일필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맨 처음 석유를 찾았을 때야 뭐 우연히 우물을 파다가 뭔가 확 까만 기름이 막 솟구쳐 오르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석유를 발견했을 텐데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찾지를 않죠. 사실은 우리 그걸 시추라고 합니다. 땅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석유를 찾는데 뭐 육상이든 바다든 시추공 하나를 뚫는 데만 해도 수백억 원에서 바다에서 뚫을 때는 심지어 한 공당 수천억 원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여기저기 다 뚫어본다라고 했을 때 이거 아무리 석유를 찾는다고 한들 이거를 석유를 찾는 과정에 들어간 돈이 더 커서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밖에 석유를 못 찾는다면 석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주로 탄성파 반사 탐사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바다에 보면은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배에서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꽝 터뜨립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큰 음파가 바닷속에 발생을 하겠죠. 그 음파가 해저에 있는 퇴적층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석유가 있는 곳에 반사돼서 이렇게 돌아오면 배 뒤에 이렇게 쭉 달려있는 이 마이크로폰 같은 거예요. 마이크 같은 건데 그것들이 이제 그 신호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임산부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걸 우리 이제 초음파라고 하죠. 그거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바닷속에 해저 땅속에 있는 이 석유의 모습을 우리 태아 초음파 검사하듯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도 석유겠다 싶은 게 있으면은 거기를 이제 시추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석유를 찾는데 이 기법들이 나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하고 그걸 해석하는 기법도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석유를 찾는 확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석유를 쉽게 발견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륙에서는 배가 다닐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대륙에서는 지진파를 만들어내는 이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륙에서도 일단은 탐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시추를 하고 이런 순서를 거칩니다. 사실은 중동에 가장 많은 석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동 아라비아 반도 자체가 다 이제 우리 신생대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백악기 공룡 멸종한 이후의 시대를 이제 신생대라고 말하는데 신생대의 이 아라비아 반도하고 그 주변 지역 자체가 다 이렇게 그 대륙붕 천의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생물이 생산이 되고 그 생물들의 사체들이 쫙 이렇게 바다에 이제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랬다가 구조운동에 의해서 들어올려져서 이제 육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이제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그 층들이 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퇴적층들이다 보니까 그냥 뚫으면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석유가 거기 많이 있다라기보다는 바닷속에 깊이 있던 것이 잘 들어올려져 가지고 사람이 딱 석유를 뽑아먹기 좋은 환경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석유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기서 석유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알라의 축복인 거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는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석유라는 것을 이렇게 불을 떼서 에너지로 쓰는 건 너무 낭비다. 이렇게 쓰기엔 너무 아까운 물질이다. 그래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제조를 해서 물질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리고 석유가 금방 고갈될 거기 때문에 천연자원을 아껴 써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지금 그런 말 쏙 들어갔죠.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석유가 매장량의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국제석유기구에서 이렇게 합계를 낸 2022년도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이걸 보면은 약 1조 5,600만 배럴 이렇게 나와요. 이 숫자가 이렇게 뭘 의미하는지 얼마나 많은 걸 의미하는지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죠. 전 세계가 1년에 사용하는 양이 350억 배럴 정도를 쓴다고 해요. 그러면 1조 5,600만 배럴인데 이거를 매년 350억 배럴씩 쓰면은 몇 년 쓰겠네 이런 숫자 결과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렇다 그러면 이건 몇백 년 쓸 수 있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2023년에 집계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1조 7,500만 배럴입니다. 2022년에 산정한 수치에 비해서 2,000억 배럴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이 350억 배럴이라 그랬는데 1년 새에 전 세계 석유량이 2천억 배럴이 늘어났어요. 1년에 쓰는 양보다 늘어나는 양이 더 많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 매장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제 석유가 고갈돼서 아껴 써야 된다는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 매장량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이제 탐사 기술이 늘어나가지고 기존에 석유가 없다라고 했던 곳에서도 석유가
석유를 발견하는 방법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석유를 찾는 곳들이 계속적으로 새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중국 어디에서 발견됐다 그런 말들 소식들 들려오잖아요. 뭐 베네수엘라에서는 개발도 못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매장량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석유를 혹은 가스를 땅속에 있는 걸 캐내는 기술 자체가 또 엄청나게 발전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자원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오일 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석유나 가스를 개발을 하려면 이 저류층이라고 하는 곳에 석유나 가스가 그냥 자기들끼리 순수하게 좀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그냥 구멍을 딱 내서 파이프를 꽂으면 자동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물을 조금만 넣으면은 이게 기름이 더 가벼우니까 물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오거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오일 샌드 같은 이 아이들은 모래하고 오일이 그냥 아주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잘 안 나오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쉐일가스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쉐일이라는 거는 이 모래보다도 훨씬 입자가 작은 진흙 중에서도 가장 입자가 작은 아주 작은 그런 진흙들로 이루어진 퇴적층을 말하는데, 그 쉐일층 안에 공극에 있는 가스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 가스들을 빼내지를 못했어요. 빼낼 수는 있었어요. 근데 빼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이 쉐일층 안에 들어있는 이 천연 가스를 빼낼 수 있는 공학적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얘를 빼내는데 돈이 다 들어가지고 채산성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쉐일가스 돈 되는데 이게 된 거예요. 이 쉐일가스의 어마어마한 양이 지금 미국에 그리고 캐나다에 다 묻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과거에는 찾지 못했던 탄화수소 자원을 찾는 탐사 기법들이 굉장히 임프루브가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과거에는 자원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이걸 비전통 자원이라 그러는데, 이걸 뽑아낼 수 있는 테크닉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 자원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이제 자원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계속 자원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영원히 늘어날 수는 없겠죠. 인간이 쓰는 양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게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언제 종말을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종말하기 전에 다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10,000년 이상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체 자원까지도 다시 막 나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의 중요성이 점점 산업 자체에서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추세라면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2021년도까지 우리나라는 산유국이었습니다. 저기 6-1광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자면, 동해 부산하고 울산 앞바다, 여기 이제 대마도하고 사이쯤이 이제 우리나라가 6-1광구로 광구를 설정을 해놓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저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해양에 가스 플랜트를 설치해서 가스를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수조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우리나라 석유공사에서. 이렇게 가스를 잘 캐다가 이 가스전이 고갈된 것이 재작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21년도까지 산유국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인데, 저기 포항에 불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거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포항시내 이제 남구 대잠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렇게 뭔가 드릴링을 하다 보니까 뭔가 가스가 나와가지고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금방 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수년 동안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이 포항이라는 곳은 아까 제가 이제 중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신생대 기간 동안에 바다였어요. 바다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해양에서 유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죠. 그게 이제 지금 한반도 동쪽이 융기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육지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기물이 잘 숙성이 돼가지고 이 안에 가스들이 꽤 무시할 수 없는 양의 가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뚫으면은 나오고, 포항에 있는 주변의 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이렇게 약간 기름들이 막 암석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 이걸 개발을 해서 이렇게 상업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육상에도 이렇게 가스와 석유가 있는 곳이 존재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서해, 남해 지역이 다 대륙붕 지역입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탄화수소 자원이 나와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지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즈 자체가 기본적으로 달라요. 이 사람들은 꼭 탄성파 탐사 같은 걸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확신이 들 때만 시추를 해봐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 자체가 크고 거기에 투자되는 공산당 정권의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아주 그냥 그 저돌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이곳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시추공을 막 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 정권 때 해외 자원 개발하느라 실패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 기업이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전적으로 자신감 있게 뭔가 우리나라 바다에서 뭔가 어떤 천연자원 개발에 도전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굉장히 좀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남해, 그러니까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이 남해 바다에 굉장히 중요한 가스 자원들이 존재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석유보다 이 천연가스 자원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있죠. 천연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훨씬 적게 시킨다, 온실기체를 훨씬 적게 배출한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좀 더 친환경에 가까운 그런 어떤 천연자원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 동중국해에서 대량의 가스전을 발견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남해 바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7광구라고 설정을 해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이곳이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배타적 경제 수용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떤 경쟁이 치열한 곳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경쟁에 뒤처지지 않고 여기 있는 어떤 천연자원이 있다면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걸 개발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겠죠. 이런 활동들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어떤 응원, 이런 걸 개발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 석유공사 같은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응원들이나 지지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들 수 있죠. 인공 다이아몬드 만들잖아요. 다이아몬드는 흑연과 이제 동일한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압력에 따라서 이제 탄소의 배열 구조가 달라지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인간이 결국 유기물을 석유와 같은 어떤 탄화수소 자원으로 바뀔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갖춰준다면은 충분히 석유나 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양이죠, 양.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지진과 화산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닙니다. 확률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 5, 6번 날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한 번 정도 날 수 있고, 한 사람이 평생 겪을 수 있는 큰 지진의 횟수가 일본에서 10번이라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한 번 있을까 말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지진이 안 일어나고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막 뭔가 대처를 급하게 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21년도까지 산유국이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고, 천연 자원이라는 거는 지금 뭐 온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원을 개발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국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높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